세계의 악녀들 3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독일의 악녀이며 부엔발트의 마녀 혹은 부엔발트의 앙케라는 별칭이 붙은 일자코우의 악녀 행위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부엔발트의 마녀로 불리는 것이 원래 이 악녀에게 붙여진 별칭이었지만 후에 독일에서 나치 통치 체제가 무너진 후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미국 언론에서 직역을 할 때 마녀를 앙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별칭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자코우는 1906년 9월 22일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곳에서 셋째 아이로 출생하였고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공손했었으며 초등학교 생활을 할 때까지는 매우 행복한 생활을 했던 평범하고 일반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일자코우라는 악녀는 15살까지 학교 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후에는 비교적 근무 상황이 좋은 드레스덴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할 때 그녀는 당시 독일에서 급상승하고 있던 나치즘에 깊은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나치의 돌격대인 SA군의 병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친분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농부였던 이 악녀의 아버지 코흘러가 독일의 나치 친위대 정보부인 SPD 소속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 1932년에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버릴 계기가 된 나치당에 입당하여 당원 번호 1130836을 부여받게 됩니다. 일자코우가 나치당에 가입한 계기가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독일의 경제공황에 의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여파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간 나치당에 가입한 이 악녀는 곧 나치 친위대인 SS 친위대에 입대하여 작센하우젠이라는 수용소의 여성 감독관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여기서 수용소 고급 간부였던 카를 코우를 만나 그에게 성적 관계를 제공하며 사귀었고 결국 둘째 부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남편인 카를 코우가 1937년 그곳 수용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자 감독관 겸 소장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근무를 했고 1938년부터 유태인들이 수감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의 신분에서 나오는 파워를 내세우며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시작합니다. 1940년에는 25만 마르크라는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을 들여 수용소 내부에 투기장을 건설하여 수용자들을 스포츠라는 미명 아래 강제로 잔인한 격투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25만 마르크는 유태인 수용자들로부터 횡령한 돈이었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 손에 죽어간 유태인들의 유품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투기장 건립 자체가 악랄하고 잔인한 악행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941년이 되어서는 20명의 여성 감독관들을 거느리는 수석 여성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부하 여직원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며 본격적으로 악행과 폭정을 이어나가 수용소에 들어오는 남녀 수감자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남자들의 마음을 자신의 성적 행위를 이용하여 움직일 줄 알았던 악녀는 은근히 호감을 갖고 있던 친위대 위생학 연구소에 근무 중인 발테마르 호벤이라는 의사에게 접근하여 호의를 보이며 그에게 의학적인 기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습득한 의학적 기술은 이 악녀가 악행을 저지르는 공포의 실험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공헌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용소장의 부인 신분을 갖고 여성 수석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이 악녀는 수용자들을 마음껏 고문했으며 별의별 가혹한 악행을 끝없이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용자가 보일 때면 승마형 채찍을 휘둘러 그를 자신이 지칠 때까지 때리기도 했고 수용자가 죽으면 그의 살갗을 벗겨내 장식품을 만들거나 장갑이나 책 커버 등을 만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녀의 끔찍한 취미 중 하나가 죽은 자의 장기를 해부하듯 꺼내어 수집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역시 그 악녀의 전부였던 수용소 연구실 의사에게 전수받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수감자들의 특이한 문신이 새겨진 피부는 악녀가 사용하던 등의 갓을 만들거나 소지품의 겉표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됐으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이 밥을 먹는 식탁을 장식하는 데 문신된 피부 혹은 뼈 등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악녀 일자코우는 이러한 정신병자적 취미 외에 수용된 유태인의 머리를 잘라 축소시켜 액세서리나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미군이 들어와 통제가 시작된 후 미군 당국이 그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제 축소된 머리 2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일자코우의 남편 역시 수용자들에게 매우 잔인하고 악랄한 행위를 했고 자신의 조직 내에서는 영수증을 위조하여
횡령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자코우의 악행은 또 다른 방향으로도 계속되는데 이 악녀가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한 짓들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릴 적에는 유순하고 착한 아이였다고 하는데 이토록 악랄한 행위를 저지르는 악녀가 되게 한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고 단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추측성 이유를 보자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일자코우는 첫 아이를 1938년 6월 17일에 출산했지만 두 번째 아이인 기슐라와 1940년 출생한 셋째 구드룬 모두 1941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악녀의 첫째 아이는 1964년 26세 되던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사는 여기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1년 남편인 카를 코우가 루블린 수용소로 자리를 옮겨가자 이 악녀 역시 남편을 따라 임지를 옮겨 그곳에서 1943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결혼 후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며 평생 잘 나갈 것 같던 부부였지만 1943년 횡령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1945년 말까지 바이마르라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남편 카레로 토코와 악녀는 부정한 횡령을 하고 많은 장교들을 협박한 혐의와 2명의 정치범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형해버린 죄목, 그리고 친위대 군법을 위반한 죄목으로 체포되어 계급이 경질되면서 수감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부엔발트 수용소에서 자행된 살인과 부패 문제를 감찰하기 위해 1943년 임명된 SS 장교 겸 재판관인 게오르크 콘라드 모르겐에 의해 8개월에 걸친 탐문을 받으면서 수많은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결국 수감되었고 1943년 특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 카렐 오토코우는 군법에 의해 사형이 확정되어 즉시 처형됩니다. 하지만 악녀인 일자코우는 부엔발트 수감자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진 인간의 피부로 등의 갓을 만드는 등 수많은 잔인한 행위들이 철저히 수사된 것 같았지만 요즘 상황으로 조명해보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결국 1944년 무죄 석방됩니다. 석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치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바이마르 루트비스부르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가족들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1946년이 되어 부엔발트가 나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당시 생존자들에게 수용소장의 부인과 그의 집에 있는 무시무시한 장식품들에 대한 증언들을 청취하게 된 미 제1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악녀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 당국에서 악녀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무수히 많은 끔찍한 증거물들은 빌리 와일더라는 유명한 영화감독이 기록 영상으로 남겼고 이 기록 영상은 즉시 연합군은 물론 미국 언론 제1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을 훌쩍 초월한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행위로 만들어진 이 증거들은 이후 다하우 전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채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악녀는 이런저런 상황을 거쳐 수감자들의 몸에 특이한 문신이 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발데마르 호벤의 실험실에서 일부러 살해한 악행과 횡령 등 총 31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1947년 4월 11일 다하우의 연합군 전범 재판에 출두하게 됩니다. 이 전범 재판이 벌어진 다하우 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인 일자코우의 유죄 판결을 보려고 최고 3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재판장에 400명 이상의 취재진 등이 들어찼습니다. 당시 증거품으로 3개의 문신 피부 조각과 축소된 머리가 보여졌는데 법정 보고는 이 조각들이 인간의 피부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품인 인간의 문신된 피부와 다리뼈로 만들어진 등갓은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자코우 집안의 기록이 담긴 앨범을 그 악녀의 집을 수색했던 미군 당국이 압수해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 표지 역시 특이한 문신이 있는 인간의 피부를 도려내어 만들었다고 알려졌지만 악녀는 절대 인간의 피부가 아니며 검은 깃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범 재판에서 수감자 출신 여러 명이 몸에 특이한 문신을 하고 있던 수감자들은 모두 병립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증언했고, 더욱이 검찰이 채택한 증인 10명들 중 한 명인 쿠르트 프로베스는 자기가 직접 그 앨범을 보았는데 분명 인간의 피부로 만들어졌었고 그 문신은 자신의 절친이 했던 문신과 동일했다고 증언했지만 정작 앨범을 압수한 미군 당국은 그것을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황 증거는 전부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시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악녀는 저지른 엄청난 범죄 행위에 비하여 겨우 4년형이란 매우 가벼운 형량을 언도받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 후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51년 출소를 하는데 이때 이 악녀는 색광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감옥에서 교도관과 성적 관계를 맺어 임신했던 네 번째 아들인 우베를 출생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4년 만기 출소를 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강한 항의가 빗발치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서독 정부는 출소한 일자 코울을 즉시 체포하여 독일 법정에 세워 인류에 대한 중범죄에 의거하여 결국 종신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종신형을 언도받은 악녀는 아이차우시에 있는 여성특별감옥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하였고 그러던 중 1967년 9월 1일 교도관과의 부정한 성관계로 낳은 넷째 아들 우베에게 마지막 편지를 작성한 후 감옥 창살에 침대 시트를 묶어 목을 매 자살해버립니다. 이때 악녀의 나이는 61세였고 그가 낳은 첫 아들 아르트빈 코우는 1964년 26세에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정식으로 낳은 아이들 셋은 모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겨우 부정을 저질러 낳은 넷째만이 남았지만 그의 생사 여부 역시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이사벨 1세의 악행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